아메리칸 드림이란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표현의 기원이나 뜻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의미로 아는 미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큰 성공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미국인들은 참 좋아한답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앤드류 카네기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현한 기업인일 겁니다. 카네기는 12살의 부모와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세계 최대 철강 회사를 건설한 위대한 사업가이죠. 그리고 자신이 세운 철강 회사를 JP 모간에게 매각하면서 한때 세계 최대 부자로 등극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로 죽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위대한 인물이죠. 자, 그럼 세계 최대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해 볼까요?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 가난한 스코틀랜드 방직 공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12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가난 때문에 교육은 초등학교까지만 받았다고 하네요. 카네기는 참 근면성실했던 젊은이였던 것 같은데요. 생계를 돕기 위해서 13살 때부터 방직회사와 전보회사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18살에 펜실바니아 철도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답니다. 당시 펜실바니아 철도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장 기업이었다고 하는데요. 거대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관리 도구들이 바로 이 철도 회사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이 회사를 세계 최초의 대기업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카네기는 여기서 습득한 대기업 운영 노하우를 후일 카네기 철강 회사에 접목시키면서 카네기 철강을 세계적인 회사로 빠르게 키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한답니다. 또한 카네기는 이 철도 회사에서 미래 자신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철도 회사 사장인 토마스 스캇이랍니다. 스캇은 제가 반다빌트 영상에서 반다빌트와 쌍벽을 다투었던 철도왕이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모양입니다. 스캇은 카네기의 성실성을 높게 평가해서 입사 6년 만에 카네기를 고위 관리자로 임명했는데요. 후일 카네기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펜실바니아 철도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스캇은 카네기의 사업 멘토와 투자자 역할을 했다고 하더군요. 카네기가 철강 산업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키스톤 브릿지 웍스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대규모 다리 건설을 하는 데 필요한 철근을 제작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철로와 다리 건설, 선박 건조 등 모든 산업에서 철근이 무한정 필요하다는 사실을 카네기는 이 시절 깨달은 것이죠. 카네기가 철강 사업을 시작할 즈음에 세계에서 가장 철강을 많이 생산하던 국가는 영국이었다고 하는데요. 1870년 영국의 연간 철강 생산량은 무려 596만 톤인 반면에 미국은 영국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186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품질 또한 영국이 월등하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 철도 회사들조차 영국에서 생산된 철로를 주문했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카네기의 30여 년에 걸친 지속적인 혁신의 결과 미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품질 역시 영국을 능가하게 되었답니다. 그가 촉발한 세계 철강 산업의 눈부신 발전의 결과 1870년 톤당 100달러이던 철로 가격이 1900년에는 12달러까지 하락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카네기 철강이 어떤 종류의 혁신을 했는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세계 철강 산업에는 헨리 베세머라고 하는 영국의 스타 기술자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딴 베세머 제강법을 발명한 사람이랍니다. 이 제강법의 핵심은 용해된 철에 공기를 인위적으로 불어넣어서 선철 내에 존재하는 규소나 탄소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제각에 활용한다는 점이 독특한 점이었다고 하네요. 베세머 제강법의 발명으로 훨씬 단단한 철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카네기는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우연히 베세머 제강법 시연 행사를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새로운 제강 기술이 앞으로 세계 철강 산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네기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카네기는 미국으로 귀국하자마자 주식 투자를 포함해서 이전에 몸담고 있던 모든 사업을 정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시간을 철강 사업 경영에 집중한 것이죠. 카네기는 자서전에서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결정을 모든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만 관찰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분산 투자하고 정반대 개념이죠. 어떤 사업에 확신이 들면 올인하라는 말이죠. 하지만 카네기만 베세머 제강법의 잠재력을 예상한 것은 아니었죠. 베세머 제강법의 미국 사용 면허를 카네기보다 먼저 취득한 기술자도 있었고요. 카네기 철강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경험도 풍부한 많은 미국 철강 회사들이 베세머 제강법으로 철을 먼저 재련하기 시작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카네기였답니다. 1872년 38살에 에드가 탐슨 철강회사라는 재련 공장을 설립해서 베세머 용광로를 설치하면서부터 카네기의 혁신이 시작되는데요. 설립 과정에서 카네기는 미국 내에서 베세머 제강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재를 고용해서 전체 공장의 디자인이나 초기 운영을 맡겠다고 하네요. 코크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코크스 회사를 인수합병했고요. 유능한 화학자를 고용해서 제강 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했죠. 철강 생산에 있어 카네기가 주도한 또 하나 중요한 혁신은 연속 생산 공정을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철강 생산은 철광석 채굴서부터 최종 철강 제품 생산까지 필요한 각 생산 공정을 조각조각 나눠서 따로 진행하는 배치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즉 용광로로 철광석을 녹여서 선철을 만드는 회사, 압연기와 화덕을 사용해서 선철을 바와 평판으로 만드는 회사, 바와 평판을 원료로 해서 철로, 강판, 못, 철사 등을 만드는 수많은 제조업체가 독립된 회사 형태로 운영됐다는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당시의 철강 생산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노동집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높은 철강 가격을 오랜 동안 낮추지 못했다고 카네기는 생각한 것이죠. 요약하자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과거에 분산되어 있었던 철강 생산의 각 공정을 한 회사 울타리 안으로 통합함으로써 연속 생산 공정의 수행이 가능해진 것이랍니다. 카네기는 철강의 대량 생산 및 유통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가 절감이라는 자신이 오래전에 세워둔 목표를 달성한 것이랍니다. 카네기가 이렇게 원가에 대해서 남다른 집착을 본 이유는 과거에 펜실바니아 철도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다니엘 맥칼럼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맥칼럼은 미국 철도 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카네기는 맥칼럼의 가르침대로 각 원자재 가격, 임금 및 부대 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각 용광로의 생산량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답니다. 원가에 대한 카네기의 집착은 결국 그를 성공으로 이끈 비결 중 하나가 된 것인데요. 정확한 비용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자보다 더 공격적으로 입찰에 임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 결과 경쟁사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철로를 판매하면서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1890년이 되면서 카네기는 철강 제국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목과 같이 작은 철제 제품에서부터 교량견설에 필요한 자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철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연속 생산 공정 라인을 구축한 것이죠. 철광석의 채굴, 원자재 운송을 위한 철도 및 선박, 철강 생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수직 계열화 역시 완성했답니다. 카네기는
수직 계열화를 통한 연속 생산 공정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철강 제품의 대규모 생산 및 유통 혁신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베세머가 19세기 세계 철강 산업 혁신을 시작했다면 카네기는 그 혁신을 완성한 경영자라고 평가할 수 있죠. 1892년 카네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트러스트를 구축했는데요. 당시 카네기 트러스트에서 생산된 철강은 미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카네기의 영향력은 막강했다고 하더군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카네기를 악덕 기업주로 평가하는데요. 이들 말대로 철강 산업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번 것도 맞고요. 철강 산업을 거의 독점한 것도, 그리고 노조를 아주 싫어했던 것도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통해서 카네기가 돈을 벌었다는 것은 좀 과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한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카네기 덕택에 1870년 100달러 하던 철로가 1900년에는 12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카네기는 새로운 조직 운영 방식과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철을 제조하는 혁신을 통해 최종 소비자 가격을 낮춘 것이랍니다. 또한 카네기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정부로부터 그 어떤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카네기는 기부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카네기는 인생 전반기에는 부의 축적에 매진하고 후반기에는 축적한 부를 사회 복지를 위해서 나누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을 몸소 실천했답니다. 그는 1902년 카네기 재단을 설립해서 1919년까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50조 원에 달하는 그의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카네기는 이 재단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2,811개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했고 7,689개의 교회에 오르간을 기증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록펠러와 마찬가지로 카네기의 회사 운영을 보면 경영학 교과서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은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원가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카네기는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카네기가 노조를 싫어한 이유도 사실은 노조는 결국 원가를 올리는 활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발명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여야 일반인들의 우주여행이 가능해진다고 했죠. 원가를 10분의 1로 줄이는 과정에서 재사용 로켓의 발명이라는 혁신을 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카네기 때나 지금이나 경영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